자, 오늘은 금이 월지 사화를 만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이 경금이 있고요, 신금이 있죠. 경금 일간과 신금 일간이 월지의 사화를 만났을 때 이 경우에 12운성과 12신살의 관계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경금이 사화를 만났을 때 편관이 되겠죠. 편관. 십시는 편관이 되고요. 그리고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경병이죠. 이 경금이 이 사화에서 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한다. 그래서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생지가 되는 거죠. 생지. 그리고 이 생지는 12신살로 보게 되면 지살입니다. 지살. 그래서 이 경우는 12신살이 되겠죠. 반대로 일간에 신금이 왔을 때 이 신금이 월지 사화를 만나게 되면 십시는 뭐가 됩니까? 정관이 되겠죠. 정관. 그리고 지장간은 역시 무경병. 그래서 이때는 생지가 아니라 사지가 된다. 사지. 즉 12운성은 사지가 돼. 왜? 양간과 음간은 서로 수운행과 역행의 관계가 있죠. 수운행과 역행의 관계가 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지일 때는 12신살은 뭐예요? 12신살은 육해살이죠. 자, 12신살은 육해살이다. 이렇게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된다. 자, 이 생지를 보게 되면 대개 생지를 보게 되면 그 지지가 그 지장간에 있는 이 중기를 생해주는 역할을 해요. 생해주는 역할. 예를 들어서 이 경금이 사화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지장간이 경병이죠. 즉, 이 경금을 생해요. 자, 그러면 화생금이 돼야 되잖아. 화생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생금이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다른 경우는 다 그 계절의 기운이 다음 계절을 태동해서 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는 화극금이에요. 화극금이잖아. 그죠? 화생금이 되어야 원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이 화극금 속에는 실질적으로 화생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상적으로 보게 되면 불이 금을 극해서 금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요. 그죠? 그릇이나 어떤 도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이 금을 재련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니까 일종의 화생금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12 문항팔계도를 보게 되면 문항팔계도는 지구의 사시순환을 설명하는 지구역이에요. 주역.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이화계가 있죠. 그 다음에 권토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 경금이 나오죠. 이렇게. 이 화가 이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화극금이 되기 때문에 이 토의 중재를 필요로 해. 중재. 이걸 갖다 금화교역이라고 그러죠. 금화교역. 즉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서 이 화극금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토의 중재로. 권토. 그 이화계고요. 이건 금이잖아. 그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서 이 가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화극금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에 위치한 이 권토가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 중재. 그래서 그걸 금화교역이라고 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극금 속에는 화생금의 이치가 숨어 있다. 물상적으로도 불이 금을 극해서 그릇을 만든다. 그릇을 낳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경금이 사화를 만났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극이야. 그래서 화극금 해가지고 편관이 되지. 그죠? 편관.
그러나 이 속에는 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일종의 화생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지가 돼요. 자, 이 생지는 12신살로 보게 되면 지살이죠, 지살. 자, 생의 의미가 뭘까? 생이라는 것은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게 간목이죠. 나무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쉬워요. 자, 나무는 씨앗이 있죠. 양기. 씨앗이 있는데 이 두터운 땅을 뚫고 나와요. 이 그림이 바로 진괴예요. 진괴. 봄을 상징하는 진괴, 주역 8개 중에 진괴인데 이것이 봄을 상징해요. 봄.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음이 두 개가 있고요. 양효가 아래에서 있어요. 이 양효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두터운 땅을 뚫고 아직은 완전히 그 꽝꽝 언 땅이 그 완전히 녹지 않은 상태, 어느 정도 그 얼어져 있는 상태의 초봄은 그 땅을 뚫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고난의 과정이에요. 고난.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생의 의미가 사실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은 지난한 어떤 고난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땅속에 그 이 양이 씨앗이 뚫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는 나보다 더 큰 나무들이 있어요. 즉 주변 환경이 나에게 꼭 우호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태양을 봐야 살거든. 그런데 이 태양에 지금 다른 것들이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무보다도 빨리 자랄 수 있어야 돼요. 빨리 키가 커야 이 태양을 보거든. 그래야 살아요. 내가 머뭇거리다 보면 다른 나무에 가려서 광합성 작용을 얻지 못해. 그러면 나는 말라 죽어요. 그래서 이 초봄, 이 봄에 그 씨앗, 즉 새싹이죠. 이 새싹의 성정은 뭐냐면 상향성이에요. 상향성. 그리고 직진성.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있어요. 불굴의 투지, 투쟁력.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환경이 거칠다는 거지. 거칠어. 환경이 아직은 그 초봄은 겨울이라고 하는, 그죠? 늦가을, 그 겨울이죠, 겨울. 아직은 때때로는 꽃샘추위도 일어나고요. 그런 과정이거든. 그래서 그 생은 기운이 굉장히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난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문둔갑을 보게 되면 이 팔문이 있어요. 팔문. 이 구궁도 팔문이 있는데 이 경우가 진계의 자리거든. 진계. 즉 봄의 자리에 봄. 자, 이때 그 기문둔갑에서는 여기를 갖다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 하면 상문이라 그래요. 상문. 즉 이 상자가 다치게 할 상자거든. 다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봄이 이 만물이 태동하는 이때가 왜 상문이 될까? 이거는 이 새싹이 이 두터운 땅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주변에 이 거치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꽃샘추위가 오게 돼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새싹을 먹는 동물들이 와가지고 먹어치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땅속을 뚫고 나오자마자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거야. 바다거북이가 이 모래에 알을 낳아요. 수많은 알을 낳죠. 그래서 얘들이 깨어서 이 출렁이는 바다를 가야 되는데 이 뜨거운 모래를 아장아장 걸어서 수백만 마리 그냥 어마어마한 그 거북이떼가 가서 이 물에 들어와요. 이 과정에서도 죽는 애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이 바다에 들어오는 순간 이불을 벌리고 있는 포식자들이 있어요. 포식자. 이 애기 거북이들만을 기다리는 포식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거의 뭐 80% 이상이 잡아먹힌대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여% 정도가 살아남아서 지금 거북이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는 아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문에서 그 김문두가 팔문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상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문, 다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부여한 거예요. 그 일간이 신금일대를 볼까요, 한번? 자, 사화를 만났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정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지살이 생지였으니까 이때는 반대로 사지가 되죠. 죽을 사자. 그리고 12신살로는 육해살이 돼요. 자, 순행과 그죠? 순행과 역행에서 나오는 원리죠. 자, 이 신금은 개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얘는 이미 재련된 보석이에요. 말하자 물상적으로 보게 되면 정제된 씨앗이에요. 자, 얘가 뜨거운 화를 만났어요. 이 경금은 태금이거든. 얘가 뜨거운 불을 만났을 때와 이 신금이 뜨거운 불을 만났을 때 어떤 차이가 날까? 이때 이 태금은 아직 재련되지 않은 원석이에요. 원석. 얘가 불을 만나게 되면 녹아서 그저 어떤 그 틀에 들어가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도구가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신금은 이미 재련된 그릇 또는 재련된 칼이나 도구를 의미해. 얘가 불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거꾸로 녹아버려요. 그러면 그릇이 녹아서 형체가 사라지고 칼이 녹아서 그냥 샘물이 돼 버려요. 이 도구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미 재련된 이 가공품이 뜨거운 불을 만나게 되면 죽어요. 형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사지가 돼, 사. 여기는 새로운 그릇이나 칼이나 도구가 나오니까 생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 그릇이나 칼이나 도구가 무너지니까 사가 돼요. 12운성은 사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는 지살이었잖아. 그죠? 내가 생존의 욕구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동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육해살은 뭡니까? 내가 무너지는 시기예요. 내가 무너지는 시기에는 온갖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겠지. 그지? 일단 죽는 거잖아. 그죠? 그릇이 무너지고요. 칼이 무너지고 도구가 무너져요. 그 이때 일어나는 그 12신살은 온갖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주역 제 책을 가지고 한번 그 부분 343쪽 육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육해설은 12운성으로는 사에 해당하고요. 사지에 해당하고 12벽계는 풍지관계에 해당되죠. 풍지관계는 음묘가 하계의 땅을 지나 상계의 하늘로 들어서는 상. 즉 이게 뭐냐면 하계가 곤이죠, 곤. 자, 이 곤은 땅을 상징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거지죠. 그죠? 근데 이 땅을 상징하는 이 음묘가 지금 상계로 첫 발을 내딛었잖아. 그지? 여기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말하자면 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라는 얘기지. 자, 풍지관계는 음묘가 하계의 땅을 지나 상계의 하늘로 들어가는 상. 에너지가 3에 불과하죠. 3. 사실상 음양이 상호작용을 멈춘 상태.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인사적 관계로 보게 되면 육체적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상징하는 거야. 즉 죽음이잖아. 사실상 땅에서 멀리 떨어져서 관조하고 있는 하늘의 세계로 진입한 상태. 정신세계로 진입한 상태가 되는 거야. 자, 12운성에서 사는 육체적 활동을 멈춘 것으로 사회활동이나 인간관계의 연속성이 단절돼. 그죠? 정리되는 시기야.
사실상 하늘 세계 즉 정신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시기, 요단강을 건너서 첫 발을 내딛는 시기야. 사회적 단절, 인간관계의 고립, 은둔을 상징하는 거지. 그죠? 관계성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관계성이 있죠. 관계성, 직업을 비롯해서 사람 관계, 이런 모든 것이 끊어지는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자, 이 사진은 12신살로는 6햇살이야. 자, 즉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거나 해체하고 마감 짓는 상황에 처하는 거야. 그게 바로 죽음이잖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생존을 뒷받침하던 것들이 파기되는 것을 의미한, 즉 실직이나 파직이나 붕괴, 해체, 질병, 사기,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땅 위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맺었던 모든 관계성, 그걸 갖다가 망치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양한 장벽에 가로막히는 상황에 부딪힌다. 언제? 이 사지에 들어섰을 때 이런 육햇살이 나에게 작용이 되는 거야. 이 육햇살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단절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꼭 6가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뭐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즉 육체적으로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을 만드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관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직업도 그죠? 젊었을 때는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다 하지만 이 사지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는 이런 육체적인 일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일에 치중하게 된다. 즉 전환이 되는 거죠. 전환. 이 사라고 해서 꼭 그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무슨 그 사지에 해당됐다고 해서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인 상황에서 정신적인 상황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내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육체적인 일보다는 이런 정신적인 거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이게 꼭 사라고 해서 죽음과 관련된 그런 것은 아니다.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경금과 신금, 이 일간에 이런 것이, 이 경금과 신금이 왔을 때 일어나는 12운성과 12신설의 관계, 생지와 사지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